이거를 녹화하는 걸 잊어먹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그 문자 보내신 것처럼 이상야릇한 그 감정이 주기적으로 올라오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떨어져 있을 때 가능하죠. 같이 있으면 그런 감정이 안 올라오죠. 같이 있어도 매일 올라오신다는 건 일반적인 가정은 아닌 것 같고 여기 그래요. 이 시간에는 판도 그림 심리 진단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진단이라고 하면 너무 좀 부담되고 그림 속에 우리 아이 마음, 어머님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잠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림 주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 여기 순서대로 이제 해볼게요. 짜잔. 그림이 어때 보이세요? 2층 집. 네. 반듯하고 그림의 특징. 보라색. 색깔이 많았는데 보라색을 선택하신 거예요? 네. 보라 색깔의 특징이 뭘까요? 신비, 예술성. 네. 근데 여기서는 예술성보다는 너무 솔직하게 웃으셨어요. 그쵸? 예술성보다는 아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누굴까요? 둘째는 예원이는 분홍색 좋아하죠? 혹시 막내 소연이는 무슨 색 좋아해요? 노란색? 그리고 현동이는 주황색을 좋아하나요? 대단하시네요. 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색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 대단하시네요. 아이들이 3살 때 처음 고른 색 있죠? 그게 바로 치우색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색깔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데 계속 바뀌어요. 4살, 5살 때가 되면 아이들이 또 색깔이 바뀌어요.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여자아이가 그 성정체감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5세, 6세부터. 그때는 분홍색 너무 좋아하죠,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파란색 쓰죠. 그건 이제 사회적인 색. 그 전에 처음 그냥 무의식 중에 고른 색이 내 본연의 색, 치우색이에요. 근데 지금 아이들 색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아이들이 쓸수록 건강해져요. 근데 이제 반대색을 좀 자극시켜 주시면 더 좋아요. 네, 이거는 이 보라색은 아이들로 인한 영향이 있는 그런 색깔 같고 사인펜으로 하셨어요. 네. 원래 도구는 이제 색연필도 많고 하는데 사인펜을 확실한 선이 좋으셔서 사인펜을 하신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여기 그림에서 착하시다고 써있는데 그러니까 그림이 되게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마음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그래도 겉은 많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내 뜻은 정확하게 갖고 있을 때 색깔이 이제 선명하게 나오죠. 색이 너무 여린 아이들 있어요. 여린 아이들. 그럼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은 좀 더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아직 내 마음은 뭐 네모가 있는데 네모라고 말할 수 없는. 왜? 밖에 봤더니 다 동그라미야. 그런 아이들은 이제 네모라고 말을 안 하고 그러면은 나는 동그라미가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데 어머님은 어린 시절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뭔가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분명해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꽃이 많으시죠? 여성성. 네. 지금 아이들 키우시느라 잠깐 쉬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소연이 이제 다 컸고 이제 내년 후면 이제 내 삶을 조금 더 회복하셔야죠. 그렇죠? 새 키우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해해요.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많죠. 성취 있고 그리고 현동이나 예원이나 소연이가 잘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열매.
뭔가 열매라는 건 그런 걸 상징하고 있어요. 내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창문이 많고 그림이 그냥 딱 드러나 있어요. 나를 이제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꺼낼 준비가 돼 있어서 사람들과 조금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상태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이제 문이 한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액션을 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행동하고 사람들과 교류하기 전에 한 번 더 이 사람이 안전한가? 좋은 사람인가? 그런 이제 마음이 있으시고, 보라색은 마지막으로 보라색이라는 것은 신비한 색이에요. 예술성을 담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가족이란 테두리 안에 있는 색이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아이들,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선택한 색이 여자의 색이기도 하고 남자의 색이기도 해요. 네, 예술성보다는 이렇게 판독해드리는 게 더 가까울 것 같고, 네, 새 아이가 정말 잘 크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어떻게 자라는지 제가 지켜봐 드릴게요. 기도해 드리고 현동이 그림 색이 남자아이인데 되게 다채로워요. 현동이는 항상 알록달록해요. 약간의 근심 걱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지켜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신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 따라다니면서 아이를 뒤에서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하셔도 돼요. 기도라는 방법이 어색하시면 우리 아이 옆에 항상 좋은 사람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런 애칭도 좋아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신앙이 있으시다면 그런 아이를 위한 축복기도, 말에는 의식이 있어서 창조의 기능이 있어서 말한 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약간 기울어졌어요. 자세, 척추 곧아야 돼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될 때 보면은 아이 자세를, 특히 남자아이들 좀 자세가 하나마트에서도 교육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저희 아이도 보면은 발이 올라와요. 자꾸 발이 의자 위로 자꾸 올라오고 똑바로 안 하고 이렇게 옆으로 있지 않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예절 교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자세가 교정되기도 하지만 현동이는 조금 더 바른 자세. 그런데 이걸 잔소리를 할 수 없잖아요.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현동아, 자세가 이렇게 한쪽으로 삐뚤게 앉거나 다리를 꼬면 척추가 휘어. 그러면 나중에 근육이 생길 때 더 멋지게 네가 키가 자라거나 근육이 잘 붙기가 어려워. 너 정말 멋있는 사람 되고 싶지? 엄마랑 같이 노력해보자.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아이들 말을 들어. 아이들 보면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애기들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앉을 때 무릎을 꿇고 앉을 수가 없어서 아기들은 아시죠? 이렇게 앉잖아요. 그게 애기들의 보통의 자세예요. 근데 계속 그 상태로 고착이 되면 다리가 안장다리가 돼요. 골반이 뒤틀려버려요. 근데 그런 자세 같은 것도 너 고치자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힘들게 하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애기라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걸 다른 아빠 다리로 앉아야 되는지 다 아이들이 3살 때도 알아요. 저희 아이가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3살 때부터 이상한 이 안장다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세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정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뭐 아이들한테 원하는 게 있죠. 뭐 자세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자꾸 엄마랑 떨어져서 막 밖에 나간다든지, 그럴 때 붙잡고 진지하게
짧고 진지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다 들어요. 3살 아이들 다 들어요. 네. 애기도 아는걸요? 은민이 같은 아이들은 다 알죠. 네. 아무튼 예원이 그림이에요. 분홍색을 썼네요. 네. 붕 떠있죠. 네. 그러니까 봄이 오거나 기분이 좋거나 하면 붕 뜰 수 있어요. 저도 좀 그런 성향이에요. 기분이 좋으면 너무 좋고 힘들면 너무 힘들어요. 예, 감성적인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처럼 옆에 꽃이 달려있고 엄마 그림을 봤을 수도 있고 꽃이 한 송이가 펴있어요. 조금은 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원이 마음을 그냥 읽어주시고 또 친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게 짝꿍을 만들어 주신다거나 눈여겨보세요. 그 짝꿍 친구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예원이 성향한테는 잘 맞는 친구가 있다면 이제 그게 엄마들끼리 연락이 되어야 하는 거라 좀 어렵긴 해요. 근데 그래도 좀 연결을 시켜주시거나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하면 어미로서 이렇게 조금 놀이터에서 끌어주시는 터치도 예원이한테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감성적이고 욕심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냥 오빠나 토연이로 인한 그냥 투정이에요. 진짜 욕심이 많지는 않아요. 그림 봤을 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소연이 그림은 어머님 그림 같은데? 제가 그렇죠? 예. 그래요. 소연이가 이렇게 하셨고 오늘 한 가정만 그림 활동을 하고요. 이제 제가 따로 해드리거나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지난번처럼 모든 어머님들의 그림, 가정들의 그림을 지난번에도 다 판독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니면은 제가 따로 찾아가서 그림의 이야기를 나눠드리던가 할게요. 판독 그림 속의 아이 마음이 좀 어떠세요? 너무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신기한가요? 네, 신기한 게 있고요. 제가 더 깊이 들어가면 독특한 마음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머리는 속여도 그림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나는 그래서 이상하게 나올 텐데 거기에도 또 담겨있는 마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그림 그리기 참 좋아하죠. 계속 좋아할 수 있게 그 그림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얼추 얘기는 다 나오는데 스토리 보면은 아이가 당한 현실이거든요. 말 잘하고 그 스토리들 보면은 그런 당한 현실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라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그림 판독이 좀 늦어진 것 같네요. 이 시간에는 김수민 선생님께서 스피치를 해주시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삶의 이야기들을 10분 정도 나눠주실 텐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콩나무 아트 힐링센터의 교육팀장 김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과 소통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저번 주에 선생님 지인분이 이제 제가 노래할 때 10년 전에 위로받았던 곡이라고 하니까 내기를 하셨다고 제가 몇 살인지 내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올해 31살이에요. 그래도 조금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어요. 네. 네, 많이 넘겨주세요.
네, 제 어릴 적 사진이에요. 저게 16개월 정도 됐을 때. 네, 넘겨주세요. 5장 정도 있어요. 이게 17개월 정도? 네, 넘겨주세요. 아, 네. 네. 저는 부자, 이렇게 사진이 있어서, 맞아요. 저 2살 때까지는 잘 살았어요. 2살 때까지는 잘 살았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아버님이 사기를 당하셔서 조금 이제 기울으셨죠.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 기억의 시작은 봉천동 관악산 아래 낡은 건물의 지하 단칸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솔직히 저는 어려서 그런 거를 신경을 쓰지 않았죠. 저한테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았던 시간들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항상 친구들하고 형들하고 돌아다니고 산에 가고 해 질 때까지 제가 제일 오랫동안 밖에서 놀다가 들어가고 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얼만큼 활발했냐면 친구랑 돌싸움을 해요. 돌을 서로 던져서 싸움을 하다가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변상해 준 적도 있고 그렇게 되게 활발하게 지냈어요. 활발하게 지냈는데 제가 빠른 생일이라 7살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네, 넘겨주세요. 네, 7살에 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제가 적응을 못했어요. 적응 못하고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런 게 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기억이 또 없어요. 그런 약간 선택적으로 기억 상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건 제가 몇 반이었는지랑 2학년 때 선생님이 정말 무서운 할아버지 선생님이었다는 거 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굉장히 눌리고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많이 변하게 돼요. 3학년이 되니까 숫기가 없고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그냥 밖에서 볼 때는 착한 아이가 된 거죠. 그냥 착한 아이가 된 거예요. 그쵸,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저희 부모님들도 한몫하셨죠. 저희 어머니는 저를 많이 제가 장남이에요. 많이 사랑하시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저를 조심스러워 하시고 애정 표현한다거나 이런 거를 거의 안 하셨어요. 굉장히 차가운 성향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가족들을 이제 하인처럼 부리셨죠. 하인처럼 부리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가정이나 학교 어디에서도 그런 정서적인 케어라던가 그런 칭찬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많이 변하게 돼요. 간단한 일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학교에서 혈액형을 알려주고 어머니 아버지 혈액형이 이거면 자녀들은 이렇게 혈액형이 나온다 해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 혈액형을 물어봐서 맞춰봤어요. 그런데 제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신 거예요. 막장으로 지금 가는 거 같죠? 제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거의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하고 언젠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랑 아버지가 하나도 안 닮았어요. 아버지는 되게 남자답게 생기셨거든요. 무섭게 생기셨어요. 저랑 하나도 안 닮아서 그러면 언젠가 내 진짜 부모님이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계속 조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아직도 안 오시네요. 알고 보니까 제가 아버지 혈액형을 잘못 알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알았는데도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화는 제가 10살, 11살쯤에 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부모님 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계시다고 했더니 자기가 아빠 친구인데 저희 엄마를 뭐 어떻게 했다는 그런 음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장난 전화예요. 음란 전화죠.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멈춰서 듣고 있다가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그래도 생각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 긴가민가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란 거를 이제 알겠지만 그 어머니와의 신뢰관계가 좀 깨졌어요. 그때 어머니 신뢰관계가 깨져서 좀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게 저는 근데 이상하게도 그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싫어, 아무거나. 네, 그리고 몰라. 제 말의 90%는 다 요 세 마디로 끝났어요. 싫어, 아무거나, 몰라. 요 세 마디로 끝났어요. 저희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계속 불안해하시고 저는 학교에서는 근데 학교나 밖에서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하진 않는데 시키면 다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이게 상반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계속 불안해하시고 저를 어떻게 못하고 아버지는 너무 자기 기준에만 저를 계속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남자애끼가 밥을 깨작깨작 먹는다고 혼내고 저는 그게 맛있는데 그리고 친구랑 싸우면 짱돌을 들어서 머리를 쳐라 이러시면서 저를 혼내시고 제가 좀 이제 생각이 조금 달라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제 생각대로 해석을 하니까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혼내고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그런 정서적 칭찬이나 이 긍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좀 갖지를 못하게 됐어요. 네. 네, 잠시만요. 또 제가 17살 때, 18살 때, 17살 때네요. 17살 때 이제 어머니가 다리에 악성 종양이 생기셨어요. 암이죠, 암인데 다리를 이제 절단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10년, 20년 동안 전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이게 다리 쪽에 이게 오더라고요. 절단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때 원자력 병원에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입원하시고 또 수술하시는 그 기간 동안 제가 딱 한 번 갔어요. 병원을. 왜 한 번밖에 못 가는 줄 아세요? 한 번 갔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 엄마 앞에서 제가 울 수가 없었어요.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눈물을. 그래서 네, 갈 수가 없었어요. 한 번 가고 그 어머니 앞에서 우는 게 저한테는 약간 수치감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저는 계속 똑같이 생활을 했어요. 물론 혼자서 이제 뭐 울면서 기도도 하고 했지만 학교에서나 어디 가정에서 전혀 티를 안 내고 그렇게 계속 지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10년의 열매는 제가 10년 동안 이제 전문적으로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직업병이 생기더라고요. 그 열매도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잖아요. 저는 계속 표현 안 하니까 안에 계속 쌓이잖아요. 쌓이면서 폐쇄공포증이 있었고요. 또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가다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지고 제가 심호흡을 하면서 해야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런 증상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공황장애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증상이 있었고 항상 가슴이 답답했어요. 항상 뭐가 막힌 것처럼 답답해서 그게 저한테 이제 너무 당연하게 돼버린 거죠. 하도 오래되니까 답답한 게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상황이었고 또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막 머리가 터질 것처럼 머리가 막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잠을 잘 때, 예를 들면 잠을 잘 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머릿속에서. 그럼 누가 또 얘기를 해요. 3-4명 이렇게 점점 좀 많아지면서 기괴한 소리가 막 그런 기계음 뭔지 아시나요? 그런 소리가 막 띵 나면서 막 저를 괴롭혀요. 생각이 막 나요. 잠을 좀 자야겠다. 양을 세면 양이 많아져요. 양이 60마리가 되면 너무 시끄러워요. 머릿속에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막 많이 설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노랫소리가 들려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면은 그 노래가 오전 내내 들리는 거예요. 제가 막 안 들으려고 해도 그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생각이 들리면서 막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복잡하고 또 저의 세계를 딱 구축을 이제 해버리는 거죠. 저의 세계를 구축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저한테 다가오지 못하고 저도 제 진심을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 지금 그 음란전화 얘기도 문혜미 원장님한테 얼마 전에 하고 지금 두 번째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두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따뜻한 사람들 있잖아요. 선천 저는 완전 온천 봉쇄해버려요. 오면은 더 차갑게 얘기를 해서 아예 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멀어졌어요. 그럼 같이는 지내지만 같이 있는 게 아니죠. 저는 현실이 없으니까요. 뭐 손목을 긋는다거나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하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죽어 있었으니까요. 현실에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꿈도 비전도 없었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네, 넘겨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고3 여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가게 돼요. 이것도 제 의지가 아니죠. 이제 교회에서 가자고 하니까 뭐 거의 끌려간 거죠. 네, 사진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가 울란바토르 광장이고 여기는 그 교회예요. 근데 그 몽골 분들이랑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비슷하죠? 넘겨주세요. 네, 요즘 저 추리닝이 유행이었어요. 굉장히 넓어요. 저 말 타다가 죽을 뻔했어요. 제 굉장히 좋아하죠. 저는 색이라는 몽골인인데 저랑 좀 어떻게 굉장히 좀 저 친구한테는 마음이 가서 제가 막 목걸이도 선물 주고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 태권도 드라마라고 있어요. 저기 누워있는 게 저입니다. 네. 제가 예수님이었어요. 너 저렇게 집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거기 직접 생활도 체험을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체험하다가 이제 한국 오기 마지막 날에 그 집회 중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보통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이제 음성을 막 들었다고 이렇게 하죠. 뭐라고 제가 들었냐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고 그때 거의 처음으로 온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많이 울었고 또 엄청난 희열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 내가 어떻게 이제 그럼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를 했어요. 정말 미친 듯이 갈망했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표현 안 하는 것보다 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냥 기도할 때도 안 알려주실 거면은 그냥 죽여달라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아직 잠시만요. 뒤로 좀. 네, 이거 한 가지랑 그리고 해봤어요. 마음에 오는 것들. 시더선이 이제 켄트기 선생님이 쓰시는 건데 해봐요. 해봐. 시더선. 해봤어요. 근데 막 아무거나 해본 게 아니고 제 마음에 정말 이거는 꼭 해봐야겠다 하는 것들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20살, 21살 때부터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 그리고 클래식 음악 기회, 제가 직장도 좀 다녀봤어요. 공공기관 직장도 다녀보고 음악 치료, 또 문혜민 원장님과 만남, 미술 치료, 또 그 전까지 여행을 한 번도 안 갔는데 혼자서 해남 여행을 가봤어요. 해남 여행, 그리고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게 아침에 저는 보통 자고 일어나면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만에 갔어요. 저 영어 못하거든요. 워킹홀리데이, 이거 이런 것도 다 이런 것들이 제가 어떤 끌림에 의해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끌림에 따랐어요. 순종하고 따르다 보니까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의 이제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끌림에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제 비전은 전달자예요, 전달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영광과 마음을 사람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가장 끌리는 것으로 전달을 해주는 게 제 삶의 이제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끌리는 거는 이제 예술이에요. 그 중에서도 노래가 가장 끌리는데, 전 아마 노래를 안 했으면 지금 정신병원에 있을 거예요. 노래를 할 때만 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었고, 다 그걸 완전히 쏟아낼 수 있었고, 수도꼭지처럼 틀면 나왔어요. 그런데 노래를 하다가 계속 저를 표현하고 저를 쏟아내는 데 도구로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한번 교회에서 뭐 특송을 한다거나 무대에서 노래를 하게 되면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1, 2주는 노래를 안 해요. 저 그걸 다 쏟았으니까. 그리고 또 쌓이면 또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래에 대한 건 그렇게 비전이 없었는데, 은혜인 원장님 만나면서 사람을 위로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서, 그러면 노래로 나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사람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게 제 인생의 방향이에요. 제 방향성을 이제 글로 적었어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그 울림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서 그 울림이 스며들어서 사람들 안에 원래 가지고 있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일들이 제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올해나 내년에 음반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노래가 이렇게 작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7, 8곡 정도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어디서 막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곡들도 있긴 한데, 그것을 이제 음반 한번 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다 얼굴 받았으니까 음반에 꼭 구입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제 요 사진을 찍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놀러 가면 사진을 남기죠. 그래서 사진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PPT 준비하면서 제 옛날 사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되게 아련하더라고요. 그런 사진을 통해서 또 굉장히 그 행복과 깊은 마음을 전달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작가로서, 아빠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사진작가 미송 작가님을 소개를 해드릴 때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박수가 조금 부족한가 봐요. 동상 한번 먼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내가 준비를 했었는데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유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좀 준비해봤는데 어떠셨어요?